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최진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타자와의 조우, 환대의 실천과 실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좀 생소한 용어들이, 아니 아주 생소하지는 않더라도 그다지 자주 쓰이지는 않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타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환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은 약간 좀 다른 맥락의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타자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 타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이방인, 낯선 사람. 이제 낯설다고 했을 때 그 낯섦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움이라는 느낌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 생소함, 이런 느낌들이 조금 섞여 있는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낯설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낯선 사람들 일컬어 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뭐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세계화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구가 불균형해서 어떤 데는 인구가 너무 많고 일자리가 없는 대신 어떤 데는 일손이 필요하고 소득 수준이 괜찮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더욱더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저는 뭐 기억도 못하는, 어쩌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오페라의 데모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분이 유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는 아마 서울에서는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미국 어디론가에 갔었을 텐데, 그때는 김포 비행장 이런 게 없어서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편도 항공료가 그때 당시 서울시의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집값의 한 반값 정도. 요새로 만일에 뭐 요새 그 아파트 시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번 가는 게 요새 돈으로는 몇억 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가는 게 그렇게 몇억 원까지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1등 칸을 타더라도 몇백만 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하여튼 몇백만 원이면 해결되지 싶은데, 그 정도니까 일단 이런 항공과 운송의 기술에 힘입어서 인적 이동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선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자와의 조우, 낯선 사람, 이방인과의 만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러 온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좋아하게 돼서 결혼을 하려고 또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오는 사람들도 있고,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있고, 관광객으로 오는 여행객도 있고, 사업차 오는 비즈니스맨도 있고, 때로는 자연재해나
전쟁을 피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망명가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이방인들은, 타자들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던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그들을 응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과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멋있다. 야, 저 사람 누군지 좀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심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적어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 살던 시절 그들은 우리한테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타자는 우리한테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재작년인가요?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좀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온 적이 있었죠. 그때 500명 정도가 왔는데 온 나라가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상당수는 두려움이었고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방인들은 우리한테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참 안타깝게도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한테 일손을 제공해 주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혹시 무시하고 천대한 적은 없는지, 지금도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그런 시선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런 타자들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 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 우리와 좀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우리라고 했을 때는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얘기 안 해도 서로 뭐 이해하는 그런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타자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와는 상이한,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문화라는 게 우리가 뭐 요새 K-팝도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그런 문화 예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문화를 말을 합니다만은 그보다 좀 더 광의의 의미로, 좀 더 넓은 의미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사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타자가 우리와는 다른 문화의 담지자다. 우리와 삶의 방식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제 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자라고 하는 용어는 타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나 말고는 모두가 다 타인입니다. 부모 형제도 타인이고 친구도 타인이고 뭐 다 타인입니다. 물리적으로 나와 육신으로 구분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타인입니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말인데, 타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 정체성으로 구별이 되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경계지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조금 전에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료에는 좀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소통이 잘 되고 또 서로 어떤 공통된 기억들, 그 이제 역사가 됐던 신화가 됐던 하여튼 공통된 기억,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고 어떤 상징에 대한 이해가 유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서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주 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뭐 소통의 문제나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연대감, 소속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편안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수도 있죠. 그런 말 요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 오늘 낯설다? 뭔가 나랑 이제 다름을 느꼈을 때, 너 뭐야? 굉장히 낯선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타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한테 낯선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딴에는 굉장히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왔다 갔다 유동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떨 때 내 기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기분 좋을 때는 다 품어주다가 기분 나쁘면 다 밀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쭉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바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관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애착이 굉장히 큰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된 공동체다. 영어로 하면 이제 imagined community. 뭐 어떤 뚜렷한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있다, 실존하고 있다라고 상상된 것이다. 이게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어떤 다른 대학교에 재직 중이셨던 노 교수님을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내가 관상과 골격을 좀 볼 줄 아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자네는 말갈족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제 말갈족이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해본 건 아니지만 말갈족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내심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부친께서 6.25 이전에 이북 평안북도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옛날에 여진족, 거란족, 말갈족 이런 사람들이 좀 같이 활동하던 무대이니까 그 노 교수님의 말씀이 맞을 개연성이 충분히 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제가 말갈족이면 한민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말갈족의 후예라면 그 한민족에 포함되는 건가요? 만약 종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민족을 따지면 저는 아니겠죠. 물론 뭐 그 이후에 많이 섞였겠지만 그러나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지금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고 비슷한 사고방식, 비슷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또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민족의 기준을 어디에다 대느냐. 나 정도면 되느냐. 아니면 나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은 있지 않냐. 그 사람도 한민족이라 해야 되느냐. 해외 동포도 다 한민족이라고 할 거냐. 그 민족은 혈연적인 거냐. 문화적인 거냐.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데
민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다. 민족의 경계는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특히 민족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고 때로는 자의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허구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뭉치게 되고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끓고 때로는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관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와 타자를 나누는데 이제 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타자라고 느끼는 일반적으로 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분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우리하고 이제 얼굴 색깔도 좀 다르고 생김새도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결혼 이주 여성도 이제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이민자들. 우리나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내가 예멘 난민들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난민. 그리고 북한에서 사시다가 우리나라로 온 사람과 그 가족들, 이제 탈북민들도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서로 분단된 채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타자로 이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그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일단 뭐 지리적 경계를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물리적 경계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이제 외적 타자라고도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타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이제 소수자로 불리우는 사람들, 여러 그 범주의 그런 소수자들이 있죠. 뭐 당장 성소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주류 사회에서 잘 이해를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소수자이고 그래서 타자인 경우가 왕왕 있고 노숙자, 병에 걸린 사람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족이 뭐 딱히 확진을 받은 건 아닌데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가격리 상태가 끝나고 이분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아파트 문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동네 주민들이 그분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고 이분이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마치 세균 덩어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선을 던지더라. 그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으나 혐오와 차별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굉장히 억울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는 이제 내적 타자,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생겨나는 그런 타자다. 나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자화를 시키죠. 너는 달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별종이야. 근데 그때 이제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고 뭔가 나쁘고 뭔가 열등하고
이런 식의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타자화라고 하겠죠. 타자화. 그래서 누군가를 타자화하는 것은 나와 구별짓고 나와는 다른 차별적인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의 의식이 들었을 때, 그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있는 거죠. 이 타자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타자를 대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타자화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배어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배제, 두 번째는 차별, 세 번째는 동화, 네 번째는 관용, 다섯 번째는 인정.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타자를 대해온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게 뭐 사실 다 혼재를 하고 있는,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섯 가지 방식이 다 언제든지 혼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배제라고 한 측면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면 요새는 이제 인정으로 좀 진전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한계는 아직도 있고요. 자, 배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와는 다른 타자는 우리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라.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일단. 쇄국 정책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다면은 나가라. 인종 청소. 90년대 초반에 유고슬라비아 분리 과정에서 있었던 유고 내전에서 자행됐었죠. 인종 청소. 또 루안다 내전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다 쫓아낸 거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대인을 쫓아내고 학살한 것. 그것도 바로 그런 배제의 방식으로 타자를 대하는 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제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거고, 발은 들여놓게 하는데, 그러나 너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니까 조용히 차별을 감수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미국에서 옛날에 흑인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법적인 차별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성차별도 사실은 그건 차별이죠. 법적으로는 성차별이 없죠, 지금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젠더 갭이, 그런 성차별이 우리나라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렇다고 믿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의 임금은 아직도 남성들의 임금보다 낮고, 그 뭐라 그러죠? 여성 권한 지수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사회적 차별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살고는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화라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화는 뭐냐? 그래,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살자.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규범과 우리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러면은 우리랑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우리의 문화를 수용해.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말하자면 넌 로마에 왔으니 로마 법을 따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얼핏 보기에는 뭐 대단한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살면서
축적해온 나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를 부정하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찾아 나가야 되는 이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 거죠.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보면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거 보면 이제 사실 다문화면은 여러 가지 문화들의 고유성과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설날 이럴 때 이제 TV를 보면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불러서 뭘 하냐면 한국 음식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한국 노래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리고 한국의 민속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열을 가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라고 하는 무언의 어떤 그런 강요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물론 뭐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동화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폭력적인 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용입니다. 그래, 들어와서 꼭 우리 것을 따르지 않아도 좋아. 뭐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줄게. 네가 우리랑 좀 다르더라도, 내가 넌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내가 참아줄게, 인내해 줄게. 그냥 들어와서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열등하고, 저건 좀 규범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묵인해 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굉장히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눈 감아주고 어디까지 묵인해주고 어디까지 참아줄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것을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봐주다가, 야, 너는 그 문턱을 넘었어, 너는 레드라인을 넘었어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전적으로 나의 자의적 판단, 나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타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상당히 타자에 대해서는 좀 폭력적인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좀 더 나아간 것은 무엇이냐? 인정입니다. 인정.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 좋아. 그거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의 공간 안에서 같이 공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거 뭐 나도 배울 것도 있는 것 같아. 다 좋아. 들어와서 살아.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 좋은데, 너는 너대로 너의 방식대로 사는 건 좋은데 내가 너의 방식을 따라갈 이유는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살면 되겠지? 그렇게 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인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히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는 그런 인정의 철학에 기반을 한 거다. 사실 누구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를 본다고 하면은 그건 다른 나를 보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건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상대방이 인정을 해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그게 인정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나로서 인정받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좀 학술적인 용어로 인정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정투쟁의 결과로 인정을 받게 돼서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다문화주의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두주자, 천병, 가장 먼저 도입을 하고 가장 발전을 시켰던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2015년 전후해서 2015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또 더 얘기를 할 텐데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한 해 동안 약 10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된 그런 해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난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요. 난민뿐만 아니라 이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좀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이미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또 표출이 되면서 주류사회와 이민사회가 서로 마찰을 빚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또 다 기억하시겠지만 9.11, 2001년도에 9.11 사건이라고 하는 뭐 관점에 따라서는 그건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까지 타자를 대하는 방식 중에 가장 그래도 멀리 나아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의 철학에 기반을 했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섞임보다는 문화의 분리 공존을 지지하는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문화가 섞이는 것, 남의 문화를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문화적 요인에 의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충돌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자에 대한 시선, 태도, 언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대를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 환대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영어로 하자면 이제 hospitality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welcoming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사회과학이나 또는 철학 쪽에서는 영어로는 hospitality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불어로는 hospitality로 이제 쓰여지는데 hospitality의 불어식 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는 환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지표면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표면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표면, 지구상의 표면을 우리는 다 공유를 하고 있죠. 누구 특정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이게 다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칸트는 봤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이걸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있다가 뭐 일본이라는 나라로 갔을 때 그 표류해서 갔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을 테니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들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갔을 때 적대적인 그 원주민들로부터
적대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제 영구 평화론이라는 저작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대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딴 나라에 갔을 때 적대적으로 처우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게 이제 칸트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은 나는 어디 갔을 때 적대적으로 처우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적대적으로 처우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제 환대를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받고, 특히 내가 만일에 거기서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나의 목숨이 위태롭다. 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랬을 때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환대인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 ዣ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훨씬 더 나아가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타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목소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자리라고 하는 것과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리를 내준다. 그건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누군가가 찾아왔다. 난민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과 그 사람이 또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련해 준다는 거고, 목소리를 갖게 한다. 목소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위한 권리를 인정해 준다. 권리를 가질 권리를 인정을 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기만 하면. 이게 뭐 좀 쉽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대라는 의미는 이제 칸트와 데리다 두 사람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 칸트에게 있어서 저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좀 붙죠. 내가 아주 위험에 처한 상태가 아닐 때에만 상대방이 나를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조건적인 환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따를 때,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난 환대를 해줘야 된다. 하나의 또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 해주면 그거는 안 되니까 환대를 할 수 없이 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어떤 조건적인 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환대는 조건 없이 누구든지 왔을 때 자리를 내주고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무조건적 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건적 환대, 무조건적 환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다른 걸로 좀 다른 것과 비유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단히 저성스러우나 어렸을 때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씀 혹시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나요? 아마 뭐 많은 경우에 그런 말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뭐 주변에 연장자로부터 이제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친구가 뭐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공부 좀 하는 친구, 그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좀 품행이 방정한 모범생 같은 애들, 때로는 뭐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뭐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친구, 그런 친구를 혹시 일컫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친구만이 우리의 친구라면은 우리는 친구 사귈 때 조건을 따진 거죠. 공부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가 별로 득볼 게 없다 싶은 사람은 이제 친구로 삼기가 좀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친구를 사귈 때는 굉장히 우리는 조건을 따져서 친구를 사귄다. 뭐 결혼할 때도 뭐 사랑이냐 조건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만일에 사랑도 조건이 따른다면, 우정도 조건이 따른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요 우정일까? 그거는 거래가 아니겠는가? 계산에 의한 타산적 이해관계를 주판알로 튀겨보고 나서, 아, 요 정도면 내가 뭐 받아들이겠다. 나의 인생을 걸겠다. 내가 시간 내서 저 친구랑 같이 놀겠다.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게 우정인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조건 없이, 우리 반 내 짝이니까. 아, 그것도 사실은 조건인 거죠. 짝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뭐 내가 알게 된 사람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건 어려운 것이고, 알게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우정으로 대하겠다, 사랑을 하겠다. 조건 없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사랑으로 다시 이야기를 가보죠.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 또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정도가 그래도 좀 근사한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환대할 때 아까 관용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요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들여준다. 그 문턱을 넘어서면,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관용해 줄 수가 없다. 그건 굉장히 조건을 세게 걸어 놓는 거죠. 그거는 환대가 아닙니다. 그건 환대가 아닙니다. 환대인데 그건 조건부 환대예요. 조건적 환대. 근데 그건 진정한 환대라고 할 수가 없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걸 내 집 안으로까지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이제 무조건적 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나가던, 만일에 노숙자가 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 노숙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문을 두들겨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오세요. 앉혀놓고 밥 해주시고 여기서 주무세요. 씻으세요. 속옷 드릴까요? 할 수 있으세요? 그게 무조건적 환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 환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왜 하라 그러냐. 사실 무조건적 환대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왜 무조건적 환대를 이야기를 하느냐, 쓸데없이. 그 이야기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조건적 환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무조건적 환대를 가능한 한 가깝게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환대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공히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측은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민과 동정심,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뭔가 좀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같이 좀 덜 가진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윤리적인 요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존엄한 인간인데,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동정심과 연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목소리를 갖게 해주는 것, 그건 윤리적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종교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환대는 종교적인 계명에서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레위기라고 하는 데서도 뭐 나오는데 이방인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출애굽기 또는 탈출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경 에서도 그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타자,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계명입니다. 전 이게 그 종교하고 기복신앙하고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기복신앙의 경우에는 대체로 나 잘되게 해주세요 잖아요. 근데 종교는 어느 종교나 보면, 내가 조금 전에 기독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고, 그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체계에서는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이기적인 사랑만을, 자기에 대한 자기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자기의 범위가 조금 넓어서 우리 아들, 딸 시험 붙게 해주세요. 뭐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기복신앙인 거고, 무차별적으로 익명의 타자들한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제 종교가 가진 기복신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계명에서는 환대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렇게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윤리적 요청일 수도 있고 종교적 의무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보더라도 환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지 않고 홀대하거나 천대하거나 박대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후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격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지 말고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환이 두려울 때, 말하자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환대를 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에 따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타자, 이방인들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문물들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 말하자면 문화적 역동성이 창출이 되는 거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세련되고 흥미로운, 익사이팅한 그런 문화를 창출해내는 에너지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그 환대를 통한 타자와의 조우는 우리한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좀 더 타산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이방인들은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을 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민으로 들어오건 난민으로 들어오건 이주노동자로 들어오건 탈북민으로 들어오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를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어떤 목표 성취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또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을 동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휴먼 리소스로서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가 많다. 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인적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환대
그런 분들을 환대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세속적인 동기에서라도 말하자면 환대의 이유는 윤리적 요청일 수도 있고 종교적 의무일 수도 있고 또 한편 나가서는 합리적 계산의 결과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무조건적 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환대를 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 수녀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중년쯤 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일자리를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질 않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자리 없이 살게 됐는데 또 마침 몸이 불편하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돈이 다 떨어지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를 어디다가 의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시설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기 갔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고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러 군데서 퇴짜를 맞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수녀원에서 운영을 하는 요양시설 같은 데를 갔던 모양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면담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수녀님이 나오셨답니다. 수녀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몸이 좀 불편하시고요. 수녀님이 모시고 오세요. 아니 수녀님 우리 아버지요 그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요. 예, 모시고 오세요. 아니 수녀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진짜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모시고 오시라니까요. 이 수녀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어려운 형편에 놓여 계시니까 내가 보살펴 드릴 테니 당신 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모시고 와라. 난 그게 무조건적 환대의 하나의 현실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수녀님이라면 그 다음에도 잘 보살펴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가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소설 토지, 박경미 선생의 토지에 등장하는 영산댁이라는 인물에게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두어서 보살펴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떠나게 됐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 길을 떠나 보내주는 그런 영산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또 굉장히 비근한 우리가 실제 경험했던 예로는 물론 뭐 무조건적 환대까지는 이른지 잘 모르겠으나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도 독일 수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 사태 때 유럽에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비롯한 여러 난민들이 유입됐던 그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앙겔라 메르켈은 문호 개방 정책, 난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합니다. 다 와라.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난민 심사를 하지만 왜냐하면 난민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게 되면 일단 다 와라. 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폭풍이 굉장히 셌습니다. 국내적 반발도 있었고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좀 뒤로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문호를 개방했었던 것. 그거는 무조건적 환대의 근사치를 실천한 예가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적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이유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환대를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몇몇 개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몇몇 개인을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걸로 그럼 다 끝나는 거냐? 그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개인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이민자가 온다, 난민이 온다, 탈북민이 온다. 지금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어느 날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개인들한테 각자 알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죠.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를 들여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 들여놔야 될 상황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거기는 위험이 분명히 수반이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떤 생존에 급급한 사람들이 우리의 문 안으로, 우리의 집 안으로 들여놨을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노릇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때 그게 진정한 환대죠. 위험할 것 같으면 안 받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받는다? 그건 조건적 환대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무조건적 환대가 되는데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천하기가.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타자들의 일탈적 행위가 만일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걸 제어하고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국가,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실천하라고 강요해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해 주는 법과 제도와 규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국가에다 다 맡겨놓고 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를 할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환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환대는 제도도 필요하고 개인적 윤리 차원에서의 어떤 인식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공공재인데 환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공공재의 제공은 정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윤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구축하고 이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도출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 윤리의 실천과 제도와 규범의 구축과 환대 문화의 형성이 하나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는 환대의 실천과 실현이 가능해지겠다. 근데 그건 정말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개를 지금 젓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환대 DNA를 가진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이게 어떤 신문을 보다가 본 글인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 어떤 분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익명의 타자하고 섞여 사는데 굉장히 익숙한 존재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극장 가가지고 때로는 혼자, 때로는 뭐 친구나 연인과 가족과 이렇게 극장을 가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하고 관중석에 같이 앉아서 신나게 떠들면서 웃고 울면서
경기와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외국으로. 커다란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안 그러죠. 그냥 편안하게 가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칼을 들고 덤벼 들 거란 그런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자이거나 여러분들이 개미이거나 개미가 자기의 집단 말고 다른 집단에 들어가면 즉시 사지가 절단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무리를 떠나 남의 무리로 들어갔다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요. 타자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게 그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게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타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타자들과 섞여 살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 그게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환대를 오랜 기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서로 간에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나하고는 경계를 짓는 그리고 이제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뭐 누구를 왕따시킨다든지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그게 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은 서로가 가진 유사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쭉 축적해온 존재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포용적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존재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환대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남들에게서 나하고는 다른 점이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심드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힐끔힐끔 쳐다보고 이상한 눈초리를 던지는 것 그러지 말고 나하고 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 나하고 뭐 옷차림이 다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심드렁하게 저 사람 저런가 보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dom성을 가진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에 주목을 해서 그 사람과의 정체성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중요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환대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은 뛰는 것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그마한 실천은 말씀드렸다시피 차이에 심드렁해지기 한번 그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제 강연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